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코로나19와 여성인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님의 사의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 제2세션은 코로나19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여성 노동의 현장, 그리고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인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그 각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발표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임미정 전주여성의 전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권지현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면에 TV 모니터가 준비됐습니다. 발표하실 자료도 띄워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이기 때문에 발표자와 함께 수어, 통역 화면이 동시에 나갑니다. 유튜브로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포럼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활용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나 저나 이런 온라인 상영에 사실 익숙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이 좋은 주제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긴장할 수도 있는데 긴장을 푸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제2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여성인권입니다. 이런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실 돌봄 노동에 공백이 생기고 그게 또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고 또 여성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들이 또 피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성 폭력 현장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러한 오늘 포럼입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각 주제에 따라서 15분을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저 시계를 보시고 15분 정도씩 발표를 이어나가고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 토론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우정희 부소장님께서 코로나19 시대의 성산업 착취 현장 여성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우정희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긴장이 아직 안 풀렸는데요. 발표가 끝나기 전에 긴장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막히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팬데믹 상황,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던 어떤 배제라든지 여성에 대한 문제, 소수자로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성매매 현장에서 저 여성들을 만나면서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했었을 때 반갑기도 하면서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구원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었을 때
보통 저희 성산업 현장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구 세대에 제대로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 업소 현장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거주지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도 같이 만나고 있는데 공적 마스크가 정말 귀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고 또 탈가족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서 팬데믹 시대에 이런 여성의 그런 열악한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그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현장 중에 하나가 성산업 착취 현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우리가 2m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산업 공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몇 차례 이제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상황 규제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유흥점에 대한 집합 금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영업 금지, 최근에는 행정 명령도 나오고 또 QR 코드로 이제 등록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체계들이 좀 마련되어 있지만. 상담을 해서 여성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 2주 정도의 금지 기간이었을 때도 꼼수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업소는 문을 닫았는데 밖에서 그 구매자들 만나는 방식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들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유리방이라든지 이를테면 기지촌이라든지 그런 성매매 업소 직결지, 전주 같은 경우는 선미촌이라든지 선화촌이 이에 좀 해당되고요. 또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렇게 연이어서 발생되는 그 사례들을 보면은 유흥주점 발이라든지 이렇게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제 감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행정이 좀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방역보다 사실 성매매라는 불법 영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단속으로 해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2차 8.15 말해서 이제 2차 확산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반갑게도 성매매 집결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 조치를 해서 그동안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도 이제 합동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평택시 같은 경우도 집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 행정지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유흥주점에도 이 부분이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논란이 지금 있죠. 저희 현장단지에서는 유흥주점은 사실 이제 합법화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1차 영업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대부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죠. 2차를 중심으로 그렇게 영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이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세심한 검토도 많이 필요하고 현장의 어떤 의견들도 잘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시기에 저희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에 대한 휴관 권고와 휴관 명령이 2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2월 처음 이제 코로나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저희가 또 긴급하게 운영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여성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체계적인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했고요. 사실 현장 방문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군산이라든지 익산 지역의 유흥주점 현장 방문 상담은 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선미촌이라든지 선화촌 현장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좀 그 안전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같은 경우도 2차가 한참 크게 유행하고 전주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었던 시기에는 대면 상담은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었던 시기가 있고요. 초기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유증상자에 대한 그 검진을 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확인이 돼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사실 성매매 현장, 성착취 현장의 여성들이 저희한테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대면 지원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도 그렇고 뭐 저희가 보통 만나는 여성들이 보도방이라든지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집결지라든지 이런 그 업소에서 탈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 업소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상담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영업 중지라든지 뭐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여성들한테는 더 가까이 오죠. 그리고 사채라든지 일수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독촉 전화가 온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한테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관 권고 기간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법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그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상담 공간 안에도 이렇게 그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또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손세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방역 그 안전을 갖추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37.5도가 넘으면 만나지 못하는데 다행히 아직 그런 사례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안에서 여성들을 조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한 그 8월, 9월을 좀 거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와 감기와 어떤 이런 그 증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조금 쉬면서 이렇게 그런 만나는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초기는 굉장히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성들이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우리 이런 기관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그 고민이 좀 잘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성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대면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코로나19 선물 박스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마스크라든지 필수적인 어떤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되게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 상담을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더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그 우울감이라든지 일상 그런 생활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시간들도 좀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떤 그 자기 돌봄의 그런 시간들로 안전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휴관번고 지금 중인데 그때에도 재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해서 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여성들의 그 앞으로의 자활을 위한 과정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모색하면서 뭐 오프 채팅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미션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업 현장은 여전히 그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그 불법적인 그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신고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싹쓸이라고 해서 성산업 아웃 싹쓸이인가요? 저희 최근에 그런 팀이 또 그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여성들이 저희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저도 좀 그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19를 그 맞이하면서, 여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책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해야 그 속에 있는 더 열악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한 그 유증상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특히 필요하고요. 성산업 공간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낙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 더 섬세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검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안전한 좀 격리 공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쉼터 부분도 있지만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 정도 좀 이렇게 그 기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연결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했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 틀을 깨고 또 사회적인 그 연대와 돌봄이 섬세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피해 여성들에게 초기에 이제 탈업을 했었을 때 좀 필수적인 생활 안전 자금의 형식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 뭐 지원금에 대한 형식을 좀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여성들이 바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한테 적합하게 적절하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 지원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제가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산업 규모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지하경제를 리서치하는 이제 미국의 한 업체에서 발표한 거고요. 연 성산업 규모의 이제 경제 규모는 한 36조 원에서 40조 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9조 5천억인데 한 6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성산업 구조가 있고, 이게 사실 전북 지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성산업이 존재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유리바이라는 직결지의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뭐 단란주점, 룸사롱, 요즘엔 디지털 기반의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전북 지역에도 이제 곳곳에 이러한 성매매 가능 업소들이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알선 영업
영업자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뭐 발표자가 얘기했지만 꼼수 영업까지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 여성들은 당장 중단할 수도 없고 일을 생계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현장 여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자활 지원 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면 상담이 중단됐을 때에 이제 또 어떻게 그러면 이 여성들하고 또 상담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불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근본적인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여성노동자회의 김익자 회장님께서 제목만 보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딱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돌봄 영순위 재난 속의 여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 여성노동자의 김익자입니다. 제가 올해만큼 이런 많은 토론과 포럼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출산에도 여성 노동자가 들어가고 경력 단절에도 여성 노동자가 들어가고 인권에도 들어가고 젠더에도 들어가고 특히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게 모든 게 종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제가 올해 회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은 곳에서 불러서 갔는데 우리 목소리는 딱 한 개입니다. 이 해고 돌봄 영순위. 재난 속에 우리 여성 노동자는 해고와 돌봄에서 거의 영순위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지금 3회인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인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우리가 예측을 좀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담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코로나19가 국가재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냥 참아요. 예, 참아서 이거를 신고나 뭐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고 나라도 참아줘야지. 이런 게 이렇게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도 또 상담이 또 들어온 거 보면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이 상담을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시고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코로나로 제한이 많이 돼 있으니 그 이동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다 해서 들어보면 모두 다 내용이 다 인권 관련된 게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이거 관련해서 우리도 계속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계속 이제 보니 유엔 여성기구의 그 마리아 홀트보그 인도주임이 재난위호 특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재난은 항상 성차별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모든 세계 학자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성별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19의 위기에는 여성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데에서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 서비스업의 위기가 좀 불러왔고 비정규직 여성들이 어쨌든 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은 무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무급으로 취급된 돌봄 노동이 사회화된 돌봄 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왔고 돌봄의 문제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당장의 돌봄 때문에 혹은 미래의 돌봄자로 돌봄자라는 가정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 성차별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여성 노동자들이 대인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이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업종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 이곳에서의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 또는 그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휴업, 휴직수당, 그다음에 근무시간 감소, 직무 변경 등 전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급기야는 어쨌든 해고까지 이르기까지 하였고, 이런 거를 아주 우리는 이제 노동 재난 종합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 우리 여성 노동자 한국 여성 노동자 지부 형식으로 돼 있는 데에서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디 가서 계속 요구만 하고 이렇게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도 15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져서 사례를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 본회도 이렇게 전북 가정관리사라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사노동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 가사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장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19로 가정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감염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2월, 3월에는 일자리가 바로바로 끊기는 거예요. 감염 문제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가정관리사의 분들이 나이가 약간의 그 50대 후반 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돌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손주를 봐야 되는 문제로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분명히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재난지원금에 재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특고까지도 재난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노동자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특고 그 지원금도 제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라도 한두 달은 이렇게 일이 없다가도 어쨌든 그 가정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에서 이제 우리 가정관리사 분들한테 고객분들이 동선을 요구를 합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혹시 신천지 집회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은 대중교통 아니고 자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면 송소대째 마스크, 그게 가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착용하고 일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런 거를 착용하는 거를 요구하고, 어떤 분은 그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는 거를 확인하고 일을 하시게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고객도 분명히 이 감염의 문제로 걱정돼서 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관리사님들도 고깃집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염이에요. 그런 그 건강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 요구받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지했던 사건인데요. 어쨌든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이분이 임금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2019년 최저임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병원장한테 임금의 부분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병원장이 임금을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하자 해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불러놓고 병원장이 그게 정규직이 있는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님이 2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간호조무사님만 원래 8시간 근무를 하는데 6시간으로 근무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조금 힘들다. 8시간으로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병원자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곳에 일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예, 아줌마 같은 분을 누가 채용하겠냐. 이분이 나이대가 40대 후반이었어요. 이게 이 나이대에는 너희 다 채용한 데도 없다. 내가 겨우 이런 데나 되니까, 내나 되니까 이런 데서 채용을 한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병원장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참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어쨌든 그 한동안 병원도 가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이제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래 병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이 좀 되거든요. 토요일 날은 아시죠? 한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토요일마저도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근로 변경을 하는데도 무작정 병원장이 싫으면 관두라 이런 형식에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어쨌든 젊은 20대 이분이 취업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까지 나와라 이 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란 말을 안 합니다. 출근하란 말을 안 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그 채용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아니다. 합격은 했다. 그럼 언제 출근을 할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못 하는데 좀만 더 기다려라. 이러는데 이 20대는 출근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이 어쨌든 그 회사를 다녀서 생계비에는 한 달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끊기는 거죠. 그런데도 채용을 차라리 그냥 불합격으로 내주면은 다른데 이직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겠는데 그런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애만 탄다.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 채용한 데도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희망을 걸었는데 출근을 하란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상담이 좀 들어왔었고요. 이제 그 뒤에는 어쨌든 우리 지역하고 비슷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도 관광업소였기 때문에 숙박업이 많잖아요. 이 숙박업이 거의 다 이제 여행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제 바로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영업이 안 되니 쉬었다 집에 다시 나오라는 거죠. 이걸 했을 때 이게 진정되면 다시 부를 테니 집에서 이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이분들도 그래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고나 아니면은 공고사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실업급여 대상이라도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쉬었다 나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차라리 나를 그냥 공고사실 시키든지 해고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이게 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상담도 좀 있었고, 다음에는 어쨌든 돌봄의 요양보호사 이분인데요. 이분은 어쨌든 똑같아요. 간염의 문제로 이게 오시지 말라는 가정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간에 제가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관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또 이분이 또 이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같은 돌봄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요. 똑같이 환자를 케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게 마스크가 그래도 뭐 전에 어떤 의사 한 분이 마스크 하나 지급해 놓고 뭐 3일을 일을 해라든가 뭐 이런 말에는 어쨌든 지급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넘었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 뒤에는 읽어보셔요, 선생님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끝으로 어쨌든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실직을 증명할 증명서 한 장 발급받기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으로든 고용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좀 제거해야만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처음에 그 여성 노동의 재난 종합 세트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을 너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사례들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발표하신 사례만 들어도 정말 절로 한숨이 나고 정말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것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전주 여성의 전화 임미정 대표님께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여성의 전화의 임미정입니다. 제가 굉장히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 발표해 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제가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준비한 자료를 좀 읽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는 것으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코로나19가 저도 예상치 못했지만 너무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5, 6월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더 좀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이라는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들 공유도 하고 어떤 놀이 문화로 이렇게 전환되는 집에서의 보내는 어떤 그 모습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놀이 문화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그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그다음에 우리 교육도 상담도 다 저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들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의 어떤 안전과 사회 안전 모두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도 그래요. 활동가들한테도 조금 증상이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조금 아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쉬라는 건 집에서 쉬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아시겠지만 그 개인이 어떤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아마 보통은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정폭력이 개입된 집은 굉장히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가정폭력이 개입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들, 가족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대부분 다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폭력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인 거죠. 매우 위험한 일상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안전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집에 머무르라는 우리의 방역 원칙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는 그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이렇게 가둬버리는 그런 끔찍한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소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내담자분께서 남편이 항상 집에 있고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지속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랑 일정한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지속 상담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희가 전화를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다고 해도 그 전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화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화하겠다고 본인이 남편이 없을 때 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는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을 때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더 불안하고 그런 거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는 뭐 다만 한두 번으로 끝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가정폭력의 증가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보고는 없어요. 사실상 정부로부터 정확한 통계나 보고 이런 건 없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죠. 근데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게 줄어들 리 없고 이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와 여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나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과 코로나의 어떤 상관관계가 정확히 통계나 이런 게 발표된 게 없어요. 사실 경찰청에서 한번 했었죠. 발표가 가정폭력 신고가 감소했다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입니다. 그게 과연 유의미한 수치인지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수치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되거나 연구된 게 없어서 제가 해외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 위기를 겪은 해외 사례는 대부분 그런 때에는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이후에도 굉장히 신체적 폭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대지진 이후에도 53% 가정폭력이 증가를 하고, 호주의 빅토리아에서 덤불 화재가 크게 났을 때도 비슷한 폭으로 가정폭력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우자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처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가정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에 중지를 호소하고 있고, 전 세계의 분쟁 중단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평화를 긴급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에도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달과 비교해서 신고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장저우의 반가정폭력 비영리단체 설립자에 따르면 2020년 2월 인근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3월 17일 락다운이라고 외출 제한 조치 이후에 가정폭력이 30%까지 증가했고, 사이프러스와 싱가포르의 전화 상담 서비스는 각각 33% 상담이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가정폭력 긴급 전화는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 25% 증가했으며, 캐나다, 독일, 스페인, 영국과 미국에서의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이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저희는 이제 쉼터라고 하는데 긴급 피난처의 수요 증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머무르는데 이거는 당연한 어떤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율이 증가만 보고되는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이동이 제한되거나 사회적 서비스에, 그러니까 쉼터나 상담시설 같은데, 상담소 같은데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그 도움 요청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 몇몇의 내담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집에 있어서 도움조차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블로그에서 써져 있는 글을 봤더니, 코로나는 폭력이 중단되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아마 경험해 보시거나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폭력은 일단 시간이 갈수록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렇게 화를 내는 가해자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전화가 온다든지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웃이 똑똑거린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중요한 도움의 어떤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는 그 모든 중단되는 것들을 중단시킨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프랑스 북부의 어떤 쉼터도 전화 횟수가 초기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지금 신고가 감소됐다라고 경찰청이 상반기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게 정말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지 않냐라는 어떤 한국 여성의 전화의
반론에 이제 그 이후로는 아예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계도 내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뭐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되지 않는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락다운이라고 하는 그 이동 제한 조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가벼운 측면이 있어서라는 보고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술집도 문 영업을 뭐 늦게까지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재택근무를 권하기도 하고, 이동도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휴업도 하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휴교령이 내려져 가지고 제대로 학교에 등교조차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 요소로 작동된다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정폭력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면은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냐,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정책 제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사태 가정폭력 발생의 연관성을 갖다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재난에도 위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다른 재난으로 인한 어떤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에 뒤처져서,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것들을 좀 사소하게 보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적 그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데 이렇게 밀리는 거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팬데믹이 아닐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범죄는 정말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법체계 내에서는 가정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폭력으로 규정조차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죠. 사법체계 내에서요. 그래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인식도 별반 보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2.3%가 신고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되는 2.3% 10명 중에 2명 남짓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인 거죠. 사실은 처벌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가정폭력 처벌법,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처벌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처벌법은 처벌법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특별법들이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제정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사실 폭행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제정된 법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폭력,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정폭력 범죄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계속 전면 개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조속히 그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교정해야 하는 행위 정도로 파악을 해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인 거죠. 피해자의 선택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가해자의 가정폭력만 심화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정폭력 상담소가 지금 6차례 정도 휴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고 또 휴관하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정말이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상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원이 안,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피해자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최대한 법률 상담도 계속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대면 상담도 화상으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피해자분들에게 안내해주고 이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쉼터의 경우에도 신규 입소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확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쉼터의 안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지자체나 여가부에서 그 임시 숙소 얘기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입소자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못 받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쉼터에 입소를 원하시는 신규 입소자들을 못 받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는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속이 많이 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임시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확진 검사 비용조차도 제대로 지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피해자들을 위해서 임시 호텔을 갖다가 숙소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무료 주거지를 제공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피해자 지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지금 늦었나요? 이제 마무리. 네네. 예,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에는 위계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여성 분야라고 그래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다른 시스템에 밀리지 않고 저희가 저희 그 가정폭력 여성에 대해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과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지원 계획을 정부의 지원 계획을 빨리 발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집에 머물어라.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혹은 그 이면에 있는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어떤 현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되게 위기스럽게 느껴지고, 이 실태조차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은 한국은 이후에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이 정말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원 소장님께서 코로나19 전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실 거고요. 2시 15분까지 17분까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성폭력 예방치료센터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상담소지만 앞서 전주 여성의 전화에서도 발표해 주셨듯이 저희 보호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의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에 담겨있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코로나19 전후로 성폭력이 늘었냐 줄었냐, 약간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건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작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건수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일단은 초기 상담이 지속 상담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초기 상담하고 좀 더 고민해보고 연락할게요 하고 그냥 연락이 끊기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해바라기 센터처럼 저희 성폭력 상담소로 이제 피해자들을 연계하는 시스템들이 저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연계기관에서 오는 신규 연계들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담 건수는 왜 좀 차이가 별로 없었는지를 보니까 저희가 좀 다른 방식의 지원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대면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을 해도 한 건인데 예를 들면 전화는 10분을 해도 사실 한 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상담 건수는 조금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폭력 피해자들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사례들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상담받을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김익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여성들이 보통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러 나오는 시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게 하고 본인의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제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또 전화 상담, 화상 이게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상담소에 오셔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이용시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본인의 자차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실제로 성폭력 사건 이후로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현재 집에 머무는 상태 혹은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 같으면 지금 상담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만나거나 집에 가서 만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서는 이제 할 수 없게 된 지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파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희도 어떡해요. 빨리 나으시고 만나도록 해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지속 상담을 계속 받기 좀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죠. 보통 사람들이 상담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상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는 이용 시간이 있다 보니 보통의 다른 회사원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도 주말이 아니면 저도 상담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만나서 그러면 식사도 좀 잠깐 하면서 저희 좀 이야기 나눌까요? 해서 실제로 그렇게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자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저희가 그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집단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 개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쨌든 같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집단 프로그램 자체를 또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변경되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전의 상담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전화, 내방, 방문, 동행, 사이버, 모바일, 뭐 기타, 팩스, 우편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보면요. 일단 내방, 방문,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아까 여성의 전화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이제 상담소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이제 내방, 방문, 동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떤 지원 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되게 중요한 방식인데 이것을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경찰서를 같이 동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병원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계속 휴관이 됐다가 다시 가능했다가 다시 휴관했다가 가능했다가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피해자 지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좀 5월 초에 좀 이야기가 돼서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동의를 받고 대면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면을 이제 장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최소화된 상태로 이제 계속 피해자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걱정인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만나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초기 상담의 경우에는 라포 형성에 되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로의 비언어적인 것들도 확인해야 하고. 근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는 게 좀 어렵다. 이제 휴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안내를 드렸을 때 특히 이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나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된다. 나는 이 얘기 지금 해야 된다. 빨리 지금 지원 안 해주면 난 누가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도 다른 곳에 더 이상 연계할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런 피해자들을.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거리를 좀 두고 최대한의 방역을 좀 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후에 되게 교육 방식, 뭐 회의 방식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화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화상 상담에 대한 논의를 실제로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매뉴얼에 들어올 수 있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교육도 그렇게 하고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이 매뉴얼들을 사실은 상담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도 이것을 조작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상담 신청서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모바일 팩스로 보내서 직접 본인 휴대폰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나는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상담 신청서를 저희가 자필로 할 수 없다 보니 이런 또 한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원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이 더욱 보편화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원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생각했던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1366입니다. 그리고 이 1366 상담원들은 전화 상담으로 이제 어떤 안내들을 하잖아요. 이건 비대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피해자들이 화상 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소들에 연계될 때 이제 화상 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조금 더 첨가요? 네,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또 전화마저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각 주민센터, 각 동에 있는 이 주민센터의 어떤 도우미를 좀 활용해서 그곳에 화상 상담이 좀 가능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책자나 도우미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비단 어떤 성폭력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담에도
상황에도 충분히 저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행정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결국 주민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1번으로는 또 1366도 모르시는 분들은 114로 전화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114 역시도 조금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혹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디지털을 잘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좀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이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떤 정책과 지원에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지원 체계의 접근성이 이제 높은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아까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일하느라고, 또 아이들 돌보느라고, 또 가정 안에서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사실 리얼하는 이 여성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들도 굉장히 자세히 잘 짚어주셨고요. 대안으로 이제 화상이나 대면 상담에 대한 시스템을 좀 갖추는 문제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많이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있고, 사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의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10대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빈곤한 취약계층의 여성들에게 이 와이파이가 아닌 곳에서 데이트를 쓸 수 없는 이렇게 제한을 둬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깔리지 않는, 인프라가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디지털 기반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현장의 상황과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상황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모두 다 일단 제안을 좀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감 의견이 4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2분이 있어서 또 이제 할 건데요. 이거 실명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다 공개적으로 올리셨나? 예. 최현숙님께서 토론자들의 발표를 보며 힘들다, 어렵다는 현재 거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인들에게는 소통까지 안 되니 얼마나 더 힘들까요? 요즘의 삶에 가슴을 치는 일이 많다고 하심을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이 있겠지요. 농인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토론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화 통역이 돼서 오늘 이 토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참 이 장애인 인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은영님께서 노동재난종합세트, 가슴 아프고 공감해요. 차별로 이중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하죠. 자, 3번째 공감 의견이십니다. 오성진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우리 거대한 변화를 꾀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과 가족들, 직장 동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 노력하도록 해야겠네요. 예, 안혜자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문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윤혜님께서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는 현실에 코로나19로 인해 더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버텨내야 할까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에 우리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하신 것은 우리 그 여성 노동자회 김익자 선생님께서 좀 이분에게 좋은 피드백 좀 주시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로 인한 소외로 가중되는 인권 침해,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고민과 희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소외로 인한 가정폭력의 증가와 심각화가 어떻게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언택트 정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외를 해소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고민됩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와 고민은 무엇인가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여성노동자의 김익자 선생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여성의 전화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자 선생님. 네. 첫 번째 질문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이 벽인데 그래서 고립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뭔가 응원하는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부 다 수도시켰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왜 정말 그 돌봄이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는 공공기관이 있는 돌봄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정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힘내십시오. 이게 언젠가는 그 예전에는 그 학교 돌봄이 전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 돌봄이 가능하고 또 이 돌봄 시간이 되게 4시간, 4시에 끝마치고 5시에 끝마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뒤로 좀 많이 늦춰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기 전주시나 전라북도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 7시까지는 돌봄을 가능하게끔 좀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서울은 9시까지 야간 돌봄도 있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돌봄도 다시 더 여성이라는 게 우리가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돌봄이 그 공공부조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답을 응원한다는 말만 예, 네. 그게 그렇게 또 좀 더 돌봄이 강화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 한국 여성 노동자의 대표이신 배진경 대표님께서 마이크 죄송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그러니까 돌봄이나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무게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요청이시잖아요. 근데 그 배진경 대표님께서 한국 여성 노동자의 대표인 배진경 대표님께서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봄 노동의 무임승차자 있죠. 우리 돌봄 노동의 무임승차자와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무임승차자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주로 여성들이 하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정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게 그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 하루빨리 이 여성의 어떤 돌봄 노동, 가중되는 돌봄 노동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코로나 이후 이전 물론 양상이 좀 다르고 피해자들이 되게 공공하고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거를 그러니까 언택트 정책 이런 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연대의 힘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의 연대가 되겠죠. SNS 상에서도 저희가 연대를 이렇게 광장에 모이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SNS 상에서의 어떤 연대, 그다음에 어떤 그 모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 이게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을 첫 번째로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인식, 연대의 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가정폭력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네, 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질문까지는 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제 발표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중장기적인 대책부터 좀 근본적인 대책부터 당장 지금 필요한 대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제 현장에서 좀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신규 입소가 전면 불가해지고 그랬을 때 새로운 입소자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분리해서 쉼터를 입소하고자 했을 때 그 임시 거처가 없는 거예요, 임시 숙소가. 그래서 모텔을 전전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행정에게 대책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행정이 이 이제 포럼에 참여 같이 했으면 좋았지만 이후에라도 이것이 좀 정책으로 빠르게 만들어져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 오늘 포럼을 주최한 전라북도 인권센터에서 좀 이 오늘 포럼에서 좀 제기된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여성 노동 또 가족 내 돌봄 문제 그리고 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라고 하는 여성폭력들이 사실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다 되게 연결되어 있고 겹쳐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그 감염병 이러한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계가 있다라고 했듯이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더 위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는 것들이 오늘 또 주요하게 짚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듭니다.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모두 다 함께 힘든 상황인데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각 영역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공론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이 상황을 또 이겨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발표와 답변의 이 포럼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공감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처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에 참여해서 미숙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참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힘내고 연대의 힘으로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세션이 끝나고 2시 40분부터 이제 다음 세션이 또 시작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주최 측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전반에 대한 이제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진짜 애쓰고 계시는데 이 세션 들으신 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세 번째 세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홍보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코로나19와 여성인권 포럼을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